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거중 책임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중 책임은 일반적으로 검사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와 같은 거중 책임이 전환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입니다. 형법 강론 시간에 배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형법 제263조 동시범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죠.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동시범의 특례라고 규정하죠. 왜냐하면 A라는 행위와 B라는 행위가 서로 A라는 행위와 B라는 행위가 서로 상호 의사 연락 없이 행위가 가해져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이 됐는데 도대체 A의 행위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 B의 행위로 인해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는지가 판명되지 않으면 당연히 미수죄로 처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동시범 같은 경우에요. 그런데 263조에서는 그 예외적으로 공동정범 A와 B 행위 A가 A 피고인, B가 피고인이라고 한다면 A 피고인과 B 피고인을 모두 상해 기수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는 것이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가 A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B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인과관계를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A, B가 자기 행위로 인해서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것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기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범의 특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상해죄 동시범의 특례에서 263조의 성격은 입증 책임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견해가 지배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네, 잘 공부해 놓았으리라고 봅니다. 형법 강론 시간에요. 두 번째로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에 관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에 관해서 형법 제310조는 위법성의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17조 제1항의 행위, 즉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거증 책임을 전환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 진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누가요? 피고인이 거증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견해고요. 또 하나는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주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명예훼손죄에 관한 특수한 위법성 조각 사유를 규정한 것일 뿐 여전히 그 입증 책임은 거증 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판례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아래 판결을 읽고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증명에 대한 입증 책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선고된 9호도 1473 판결인데요. 죄명은 명예훼손죄입니다. 핵심 판례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 판례라는 것은 박영사에서 간행된 형사소송법 핵심 판례 130선이라는 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62번째 소개가 되고 있다는 책입니다. 좀 더 깊은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이 책을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안은 피고인 등이 재건축 조합 조합장 및 임원으로서 아파트 재건축 추진 문제로 전 자치회장인 피해자와 다툼이 있게 되자 대의원 대회를 개최해서 피해자로 인해 아파트 지역이 소란스러워졌고 관할구청에 대해서도 조합인과와 관련하여 조합원 간에 내분이 있는 것으로 비추어져 재건축 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이자 임원인 피고인 등은 이러한 사실을 주민들에게 알려서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기로 결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 등 조합 임원들 명의로 유인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는데 해당 유인물에는 피해자와 관련해서 강탈, 도용,
악의에 찬 행패, 협박과 공포 조성의 혈안 등이라는 감정적이고 과격한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등을 고소하였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해당 유인물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판단한 검사는 피고인 등을 명예훼손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공판 절차에서 피고인 등은 피해자가 작성한 서신과 대의원 회의록 등을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검사는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 진술자에 의한 성립의 진정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관한 입증에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2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 등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심에서는요. 그러자 검사는 형법 310조의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의 거증 책임은 피고인에게 있으며 그 증명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하므로 형사소송법 310조의 2 소정의 전문법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피고인 등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기 때문에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서 상고한 사안입니다. 판시사항을 볼까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누가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증명은 유죄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유로운 증명에 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310조의 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전문 증거도 그와 같은 사실, 즉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는 걸 증명하는 데는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 자유로운 증명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판례는 입증 책임의 전환을 인정을 하면서 누구에게요? 피고인에게. 다만 피고인 측의 입증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에 의한 증명도 허용된다. 즉 자유로운 증명으로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나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제1회 변호사 시험에 나왔던 사례이죠. 갑은 A를 아파트 관리기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그 후 갑은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되자 A의 횡령 혐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A는 민사상 위자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다 라는 내용의 안내문과 민원사건 처리 결과 통지서 사본을 아파트 55세대의 우편함에 넣어 배포를 했습니다. 검사는 갑을 A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기소하였지만 갑은 자신의 행위는 A의 비리를 알려 입주민 전체의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형법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사실을 적시한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경우에도 310조의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인지 복습을 요합니다. 네. 그런 판례가 있었습니다. 2번 형법 310조는 적시사실이 진실한 사실일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의 주요 내용이 진실하다면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 수 있는지요? 네, 역시 여러분의 학습을 요합니다. 3번 만약 통지서 사본이 첨부된 위 안내문이 출판물에 해당한다면 갑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용될까요? 네, 역시 명예훼손죄 부분에 가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4. 형법 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행위자가 증명해야 할까요? 검사가 증명해야 할까요? 네, 행위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거증 책임의 전환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5.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증명은요,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할까요? 아니면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족할까요? 네, 방금 본 바와 같이 판례는 거증 책임의 전환 규정임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입증의 정도에 관해서는 입증 방법이라고 할까요? 입증의 방법에 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할 필요는 없고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판례에서 확인해 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변호사 시험에 등장하는지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서 여러 번 출제가 된 바가 있는데 5회 변호사 시험에 대해서도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된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에 관한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기억.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1대1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경우 상대방이 대화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이제 해당되는 판례가 있는데요. 다만 그 판례 내용을 이와 같이 일반화시킬 수 있는지는 개인적으로 의문입니다. 다만 판결 요지를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니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려면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누가 증명하여야 하나요?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을 함에 있어서 엄격한 증명을 요하나요? 자유로운 증명을 요하나요?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310조의 2가 적용된다는 얘기는 증거 능력이 없는 전문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금방 보았죠. 위의 판례에서 자유로운 증명에 족하기 때문에 전문 증거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310조의 2는 적용되지가 않는 거죠. 디귿 여성 아나운서와 같이 집단 표시에 의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과거에 강용석 전 국회의원 사건과 관련해서 판례가 있었죠. 그런 이론은 모욕죄의 경우도 해당이 될까요? 네, 집단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지 역시 공부를 요합니다. 리을 갑이 경찰관 A를 상대로 진정한 직무유기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내사 종결 처리되었음에도 갑이 도청에 찾아가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내 일부러 검찰청에서 A에 대한 구속영장이 떨어진다라고 소리친 경우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래일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여 설령 그것이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더라도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네, 역시 해당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판례를 찾아서 공부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지금 증거법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들이 형법 총칙 내지 형법 강론, 이번에 본 것은 주로 형법 강론의 내용과 결합해서 어떻게 변호사 시험에서 출제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글을 읽고 형사소송의 입증 책임에 대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참고 삼아 읽어보시죠. 형사재판은 어디까지나 검찰 측의 입증이 충분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검찰 측의 주장과 피고인 측의 주장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사안이죠. 민사소송과 달리 원고의 말과 피고의 말 중 어느 쪽이 더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검찰 측의 입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갖게 하는지를 판단하고자 하는 절차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뇌물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재판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제가 무죄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네, 뇌물 수수죄에서 무죄를 받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발언인데요. 과연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것인지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죠. 왜요? 법관에게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하늘 아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무죄인지 아니면 검찰의 증명이 부족해서 무죄인지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번 형사소송법에서는 몇 가지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유명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 원칙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판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실상의 상황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법관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만드는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네. 이 부분을 우리 법관들이 잊어서는 안 되겠죠. 피고인이 과연 정당방위 상황에서 행위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그에 반대되는 확실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 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했다고 전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행위 시에 온전한 정신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 그 반대의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심신 능력이 제한된 상태에서 행위를 했다고 전제해야 한다. 자, 이런 법리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이 어떤 판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국민들의 법감정은 이해가 되면서 한편 형사소송에서 왜 이와 같이 엄격한 증거법을 취하고 있는 증거법 원칙들을 취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사정이 훨씬 더 까다롭다. 어떤 면에서요? 민사소송에서는 이른바 입증책임의 분배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입증책임의 분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뒤에 아래 부분을 참조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원고에게, 어떤 경우에 피고에게 입증책임이 분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원칙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칼 앵기슈라는 독일의 법학자가 쓰신 법학방법론이라는 책을 제가 책에서 옮겨 놓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거증 책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백 배제 법칙은 절을 달리해서 제3절로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볼까요? 어떻게 해서 제3절이 된 건지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1장 증거 파트는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법의 기초, 두 번째는 증거 능력에 관한 법칙, 세 번째는 증명력에 관한 증거 법칙인데 저희가 증거법의 기초로서 총설이라는 제목하에 여러 가지 살펴봤고 지금까지 증거재판주의와 거증책임에 대해서 살펴본 것입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증거능력에 관한 법칙으로 들어가서 먼저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 그 다음 전문 증거의 증거능력 이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3절이 된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되겠죠.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는 먼저 아래 글을 읽고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글인데요. 유수의 법과대학을 갓 졸업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한 도시의 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업무 보고를 받던 중 살인사건이 오랫동안 미제로 남아있는 것을 알고 전 경찰관을 불러놓고 엄하게 지시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이 사건의 범인을 체포하지 못하면 모두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 한 달째 되는 날 경찰관들이 무려 5명의 범인을 체포해 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더 놀라운 사실은 모두가 범행을 자백했다는 겁니다. 5명의 범인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실화라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양삼승이라는 분이 쓴 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이란 책에 등장하는 문구를 적어보았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연습이 아니라 도입 차원에서 제4회 변호사 시험에 출제되었던 자백 배제 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즉 고문이나 폭행, 협박 등 자백 배제 법칙에 해당하는 자백입니다. 그런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 능력이 없는 진술 증거라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없을까요? 네.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증거에 대해 진술 증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경우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할 겁니다. 니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억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니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의 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임의성이 없는 상태가 수사기관에서뿐만이 아니라 법정에서도 계속된 경우 어떻게 인정을 해줘야 될까요? 네. 디귿 피고인의 자백이 신문에 참여한 검찰 수사관이 절도 피의 사실을 모두 자백하면 피의 사실 부분은 가볍게 처리하고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아마도 상습범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가법 위반 상습절도요. 지금은 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지만요. 그 대신 가벼운 형법상 절도죄를 적용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주면서 자백을 유도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 하여 위 자백이 기망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과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리을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든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적 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 단정할 수 없다. 네, 리을도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건데요. 판례의 입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에 대해서 반대이지만요.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미음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의 접견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는 동안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희가 1학기에 접견 교통권을 공부하면서 이미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지금 살펴본 이런 문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에서 자백 배제 법칙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백과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입니다. 자백의 의의부터 살펴보면 자백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 사실의 일부를 인정하는 것도 자백이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면서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자백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네. 자백은 그리고 그 형식, 구두로 행해지느냐, 서면에 의하느냐, 또 상대방 법원에 대해서 하느냐,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해서 하느냐, 수사기관에 대해서 하느냐, 그 밖의 경우냐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판례를 통해서 자백의 의의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82년도에 선고된 8.1도 790 판결인데요. 과연 아래와 같은 사건은 자백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판시사항 1을 보시면 제1심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들에게 공소장 기재를 낭독하다시피 공소사실 그대로의 사실 유무를 한꺼번에 물었는데 피고인들은 동시에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라고 답한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피고인들이 본건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 같이 보이나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과 대비하여 보면 위 법정 진술은 본건 연립주택 건축에 관한 약정을 한 점과 그에 따른 공사 착수금 등을 수령한 사실을 시인한 것뿐이지 기망 내지 편취의 점까지 자백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원판결이 적절하게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정 당시 군 작전지역에 관할 부대장의 동의서를 득하는 것을 선결문제 삼고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는 즉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점을 약정서에 명시하고 그 약정 후 피고인들은 군부대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밟은 점이 기록상 역력한 복권에 있어서 검사가 단 한 번만 공소사실의 물음에 대하여 그렇다는 한마디 대답만으로써 군부대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기망하고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시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백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법원 99도 3341 판결을 보시면요. 원심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본 즉 횡령죄인데요.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 김영자라고 임의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김영자 또 공소외인의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 사건에 대하여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의 주장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네, 명의신탁받은 부동산을 횡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항소를 하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는데 피고인은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이것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얘기죠. 피고인은 제2회 공판기일에 항소유서를 진술하긴 했는데 그와 같이 기재된 곧이어서 있은 검사와 재판장 및 변호인의 각 신문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 단계에서도 일관되게 그와 같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추상적인 항소이유서의 기재만을 가지고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인정했던 사안이 되겠습니다. 결국 자백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판례가 되겠죠.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은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2시간이기 때문에 자백과 자수, 자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필요한 사람들은 아래 민사소송법상의 자백을 포함해서 자백과 자수와 자복의 차이점을 제가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한번 일독을 해주시면 자백, 자수, 자복의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백 배제 법칙의 이론적 근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백 배제 법칙은 어떤 뜻이냐 하면 헌법 12조 7항에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에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이를 이어받아서 형사소송법 309조는요. 강제 등 자백의 증거 능력이란 제목하에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 구속에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의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자의로란 말이 임의로란 말로 변경이 되어 있을 뿐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처럼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 배제 법칙이라고 합니다. 증거 능력을 부정한다는 얘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사용될 수 없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 공소범죄 사실 등을 인정하는 증거로 역시 쓸 수 없다는 논리적 결론이 이르게 되죠. 이와 같은 것을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이번 시간에 배운 자백과 자백 배제 법칙의 의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백 배제 법칙을 그럼 인정하는 이론적 근거는 무엇인지 판례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